앞도 못 보는 장님 주제에 내 엄마 옆으로 가서 효도나 하렴. 이게 내 팔자고 내 운명인 거야. 알겠니? 자갈밭을 핥히는 잔인한 폭언을 남긴 채 새아빠 성태의 화려한 외제차는 짙은 해무 속으로 비겁하게 사라졌습니다. 성태는 해무가 가득한 이 절벽을 연우의 무덤으로 정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아이가 길을 잃고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서였죠. 홀로 남겨진 연우. 하지만 연우는 주저앉아 울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돌멩이의 통증보다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가 더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연우는 흙탕물이 튄 얼굴을 소매로 쓱 닦아내더니 1년 전 시력을 회복하고도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살아남기 위해 품어온 낡은 지팡이의 손잡이를 소리 없이 꾹 눌렀습니다. 누군가에겐 앞을 밝혀주는 도구였겠지만 연우에겐 그 지팡이가 진실을 기록하는 유일한 총구였습니다. 누군가는 아이의 실명을 이용해 추악한 탐욕을 채워왔고 이제 그 아이가 다시 눈을 뜬 날 절벽 아래로 밀려났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기어 올라온 어린 사냥꾼의 전율 돋는 위대한 심판. 시력을 잃은 척하며 악마의 소굴에서 1년을 버틴 아이. 연우가 써내려간 이 처절한 복수극을 끝까지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연우의 여정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모여 이 지옥 같은 밤을 끝낼 빛이 됩니다. 중환자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일정하게 울리는 심박동기의 기계음만이 연우의 귓가를 울릴 뿐이었죠. 연우는 엄마의 창백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온 세상보다 따뜻했던 그 손이 이제는 마치 차가운 벽돌처럼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연우야,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엄마가 힘겹게 내뱉은 마지막 유언은 연우의 가슴에 빗장을 질렀습니다. 엄마는 몰랐을 겁니다. 그 아빠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지금 문 밖에서 변호사와 나누고 있는 대화가 무엇인지 연우는 보았습니다. 엄마가 가쁜 숨을 몰아쉴 때마다 병실 문틈 사이로 보이던 박성태의 입가에 어렴풋이 번지던 그 비릿한 미소를요. 엄마의 심전도가 수평을 그리며 날카로운 경고음을 내뱉는 순간 성태는 기다렸다는 듯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연우의 눈에 비친 성태의 눈동자는 너무나도 맑고 차가웠습니다. 연우는 직감했습니다. 엄마를 죽인 건 병마가 아니라 저 남자의 손끝에서 시작된 무언가라는 것을요. 장례식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연우는 엄마의 서재에서 박성태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약물 수치는 완벽했어. 의사들도 의심하지 않아. 이제 남은 건 그 애뿐이야. 사고든 뭐든 눈치가 빠른 애니까 빨리 치워야겠어. 연우는 발소리를 죽인 채 뒷걸음질 쳤지만 낡은 마룻바닥이 비명처럼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성태의 고개가 순식간에 돌아갔습니다. 사냥감을 발견한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서재를 걸어 나와 연우의 목덜미를 움켜쥐었습니다. 연우야, 다 들었니? 우리 똑똑한 딸이 어디까지 들었을까? 성태는 연우의 얼굴 앞에 날카로운 편지칼을 들이밀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동자를 찌를 듯한 서늘한 금속의 감촉. 연우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눈을 맞추면 죽는다는 것을요. 연우는 눈동자의 초점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성태의 어깨 너머 텅 빈 벽면을 응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갑자기 앞이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빠, 어디 계세요? 성태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연우의 눈앞에서 편지칼을 휘두르고 눈꺼풀 바로 앞까지 손가락을 가져가며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처럼 보였습니다. 성태는 한참을 노려보다가 픽 웃으며 아이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래, 눈이 멀었으면 더 잘 됐네. 아무것도 못 본 거니까. 그날부터 연우는 스스로를 암흑 속에 가뒀습니다. 엄마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그리고 저 남자의 죄악을 낱낱이 기록하기 위해 연우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도 결코 빛을 보지 못하는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시신이 차가운 영안실로 옮겨지는 그 순간에도 성태는 연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놓지 않은 게 아니라 움켜쥐고 있었죠. 병원 복도의 하얀 조명 아래서 성태는 연우의 눈동자를 뚫어지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연우야, 엄마가 죽기 전에 너한테 무슨 말을 하더냐? 아빠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뭐 숨겨둔 거라도 말해주디. 연우는 떨리는 눈꺼풀을 억누르며 성태의 코끝 어딘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대답 대신 눈물만 툭 떨어뜨렸죠. 성태는 손가락을 튕겨 연우의 눈앞에서 딱딱 소리를 냈습니다. 보통 아이라면 깜짝 놀라 눈을 감았겠지만 연우는 오히려 눈을 크게 뜬 채 초점만 흐렸습니다. 아빠, 엄마가 어디 갔어요? 왜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엄마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성태는 혀를 찼습니다. 이거 정말 가버린 건가? 아니면 머리가 어떻게 된 건가? 그는 연우를 거칠게 밀치고는 의사를 부르는 척하며 뒤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연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진짜 장님보다 더 장님 같은 연기를 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뒤 집안은 유령이 나오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긴장감을 품고 있었죠. 박성태는 식탁 상단에 앉아 거칠게 스테이크를 썰었습니다. 칼날이 접시를 긁는 기분 나쁜 소리가 다이닝룸에 가득 찼습니다. 연우는 맞은편에 앉아 숟가락을 쥔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눈앞에는 먹음직스러운 고기가 놓여 있었지만 연우는 그것을 볼 수 없는 장님이었습니다. 아이는 일부러 숟가락으로 국물만 헛돌리며 그릇 가장자리를 챙그랑거렸습니다. 왜 고기는 싫으냐? 하긴 눈도 안 보이는데 고기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게 뭐야. 성태는 비웃으며 연우의 접시에 담긴 고기를 자신의 접시로 쓱 옮겨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연우의 밥그릇 위에 맵고 짠 장아찌 하나만 툭 던져 놓았죠. 연우는 고기가 사라진 것을 뻔히 보면서도 젓가락으로 빈 접시를 헤매며 고기를 찾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빠, 고기가 어디 갔죠? 방금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바닥에 떨어졌나 보지. 칠칠치 못하게. 그냥 그 장아찌랑 밥이나 먹어. 눈먼 애가 배부르게 먹어서 뭐 하겠어. 살만 찌면 나중에 내다 버리기도 힘들어. 성태는 내연녀와 눈을 맞추며 낄낄거렸습니다. 내연녀는 연우의 얼굴 바로 앞에 포크를 들이밀며 장난을 쳤습니다. 성태 씨, 얘 정말 신기해. 눈앞에 포크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눈 하나 깜빡 안 해. 정말 인형 같다니까? 연우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생각했습니다. 웃어도 마음껏 비웃고 마음껏 즐겨. 당신들이 내 입에 넣어준 이 짠 장아찌보다 100배, 1000배 더 쓴 눈물을 흘리게 해줄 테니까. 식사가 끝난 뒤 성태는 연우를 거실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하지만 소름 끼치는 제안을 건넸습니다. 연우야,
아빠가 내 눈이 되어줄 사람을 새로 데려왔어. 이제 이 아줌마를 엄마라고 불러야지. 엄마가 내 뒷바라지를 다 해줄 거야. 물론 내가 가진 엄마 유산도 이 엄마가 잘 관리해 줄 거고. 알겠지? 연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바닥을 내려다보는 척했지만 사실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지옥의 이막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성태가 출근한 뒤 집안에는 연우와 그 여자 둘만 남았습니다. 새엄마라는 호칭조차 아까운 그 여자는 연우의 방에 들어오자마자 엄마가 아끼던 향수를 방 안에 뿌려댔습니다. 야, 너 정말 안 보여? 내가 지금 무슨 표정 짓고 있는지 맞춰봐. 여자는 연우의 뺨을 손톱으로 긁듯이 훑으며 비웃었습니다. 그러고는 화장대에 놓인 연우와 엄마의 액자를 바닥에 떨어뜨렸죠. 유리 깨지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연우는 깜짝 놀라 일어나는 대신 소리가 난 방향과 전혀 다른 곳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줌마, 거기 계세요? 뭐가 깨졌어요? 여자는 낄낄거리며 깨진 유리 조각 하나를 집어 연우의 침대 위에 던져두었습니다. 어머, 조심해야겠다. 앞도 안 보이는데 어디 발이라도 찔리면 어떡하니? 여자가 방을 나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뒤에도 연우는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침대 위에 놓인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손으로 더듬어 찾아낸 뒤 그것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고통보다 증오가 더 컸습니다. 방 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연우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미동도 없이 창밖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밖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밖을 보는 척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때 거실에서 박성태의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우는 본능적으로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지만 떨리는 손을 치맛자락 속에 숨기며 평온을 가장했습니다. 성태는 아이의 방에 들어오자마자 거칠게 침대 밑을 뒤졌습니다. 그리고는 연우가 목숨처럼 아끼던 낡은 나무 상자를 낚아채듯 꺼내 들었습니다. 연우의 엄마가 세상을 떠나기 전 연우에게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흔적들이었습니다. 성태는 상자를 든 채 거실로 나갔습니다. 연우는 지팡이를 짚고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갔죠. 거실 한복판, 벽난로 속에서는 이미 시뻘건 불꽃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성태는 아이의 표정을 살피며 상자에서 빛바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어린 연우의 생일날 정성껏 써 내려갔던 그 편지였습니다. 연우야, 이 종이 쪼가리들이 다 무슨 소용이니? 이제 엄마는 없는데. 이런 건 불쏘시개로나 쓰는 게 낫겠어. 성태의 손끝에서 편지가 찢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찌르르 종이가 찢어지는 비명 같은 소리가 연우의 귓가를 핥히었습니다. 곧이어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불길 속에 던져진 엄마의 글씨들이 검게 그을리며 오그라드는 광경이 연우의 망막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눈을 깜빡일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엄마의 마지막 숨결이 타들어가는데도 연우는 그저 허공을 더듬으며 멍청한 표정을 지어야 했습니다. 아빠, 이상한 냄새가 나요. 뭘 태우시는 거예요? 성태는 대답 대신 낄낄거리며 상자 속의 사진들을 뭉텅이로 불길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연우와 엄마가 활짝 웃고 있던 그 행복했던 순간들이 제가 되어 공중으로 흩날렸습니다. 아이의 가슴 속에서는 피눈물이 흘렀지만 겉으로는 따뜻한 냄새가 나네요라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성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뻘겋게 달궈진 부중을 불길 속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연우의 손목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아이의 여린 살결을 위협했습니다. 조금만 닿아도 살점이 타들어갈 듯한 고열이 느껴졌지만 연우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성태는 아이의 눈동자 바로 앞까지 뜨거운 열기를 밀어넣으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안 보이는 거지? 연우야, 거짓말하면 아빠가 화낼 거야. 연우는 눈앞이 뜨거워져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것이 슬픔 때문이 아니라 연기 때문인 것처럼 고개를 살짝 돌리며 기침을 했습니다. 아빠, 연기가 너무 매워요. 눈이 조금 아픈 것 같아요. 아이는 자신의 손바닥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게 만들었습니다. 신체적 고통으로 마음의 고통을 억눌러야만 이 지옥 같은 연극을 이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성태는 마침내 상자를 바닥에 내던지며 흥미를 잃은 듯 돌아섰습니다. 불길이 잦아들고 거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연우는 차갑게 식은 벽난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어버린 엄마의 조각들을 손으로 쓸어 모았습니다. 박성태는 몰랐을 겁니다. 연우의 지팡이가 그 모든 참혹한 순간을 빠짐없이 담아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지팡이 속 칩에는 성태가 엄마를 비웃으며 뱉었던 자백 섞인 말들까지 모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저택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박성태와 그 여자가 안방에서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뒤에야 연우는 비로소 감고 있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1년 전 사고 직후 잠시 암흑이 찾아왔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시력이 돌아온 날 연우는 기뻐하는 대신 다시 눈을 감는 쪽을 택했습니다. 눈을 뜨고 마주한 세상은 엄마를 죽인 살인마가 아빠의 얼굴을 하고 웃고 있는 지옥이었기 때문입니다. 연우는 익숙하게 손을 뻗어 침대 밑 깊숙한 곳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닿았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시각장애인용 화이트 케인 지팡이였지만 그 안에는 엄마의 충직한 비서였던 조 실장이 목숨을 걸고 전달해 준 초소형 카메라와 고성능 녹음기가 매립되어 있었습니다. 연우는 지팡이 손잡이에 달린 미세한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팡이 끝 렌즈에 담긴 오늘 낮의 풍경들이 연우의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리 조각을 밝게 하며 비웃던 박성태의 얼굴, 엄마의 편지를 태우며 즐거워하던 그 여자의 목소리. 아이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터져 나오려는 오열을 삼키기 위해 손등을 피가 나도록 지식였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연우는 방 안에 불을 켜지 않은 채 오직 기억과 감각만으로 방 안을 가로질러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보이지 않는 척 연기하며 낮 동안 귀로 외워두었던 성태의 통화 내용들을 종이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내일 오후 3시 갤러리 비자금 세탁. 삐뚤빼뚤하지만 단호한 글씨들이 하얀 종이 위를 채워갔습니다. 성태는 연우가 글씨를 쓸 수 있다는 것조차 잊고 있었을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아이에게 종이와 펜은 그저 무용지물이라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연우에게 이 종이는 성태의 목을 조를 거대한 그물이었고 지팡이는 그 그물을 짤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기 전 연우는 다시 종이를 숨기고 지팡이를 침대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초점 없는 눈을 한 채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연우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성태는 이제 연우를 사람이라기보다는 집안의 고장난 인형쯤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심 속에서도 성태 특유의 잔인한 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눈이 멀었어도 저 계집애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아야겠어.
성태는 연우가 정말로 앞을 못 보는지 아니면 자신이 없을 때 딴짓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안의 구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거대한 감옥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성태의 감시망은 갈수록 치밀해졌습니다. 집안 곳곳에 새로 설치된 홈캠들이 마치 뱀의 눈처럼 번뜩이며 연우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그 카메라들이 자신을 비출 때마다 더욱 멍청하고 무력한 표정으로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접선 장소는 저택 뒷마당 끝에 위치한 낡은 온실이었습니다. 성태가 죽은 여자의 냄새가 난다며 질색하며 방치해둔 곳이었죠. 연우는 일주일에 한 번 꽃에 물을 주러 간다는 핑계로 지팡이를 짚고 온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성태의 내연녀가 거실 소파에 앉아 손톱을 다듬으며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연우는 일부러 온실 문턱에 발을 헛디뎌 비틀거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야! 낮은 신음소리와 함께 바닥에 주저앉은 연우는 흙바닥을 더듬는 척하며 온실 구석의 화분 밑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거칠고 단단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엄마의 사고 당일 성태의 차 블랙박스에서 뽑아낸 원본 메모리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조 실장이 남긴 짧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성태가 해외 출장을 간다고 속이고 내연녀와 별장으로 향할 겁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리 카드를 지팡이 손잡이 안쪽에 숨겨진 홈에 밀어 넣었습니다. 딸깍 하는 미세한 소리가 심장 박동 소리보다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온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성태의 그림자가 연우를 덮쳤습니다. 너 여기서 뭐하고 있어? 성태의 서늘한 목소리에 연우는 어깨를 들썩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여전히 초점이 풀린 채 엉뚱한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아끼던 화초가 죽어가는 것 같아서요. 물을 좀 주려고 했는데 제가 또 넘어졌나 봐요. 성태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연우의 발치와 화분 주변을 훑었습니다. 연우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오히려 흙투성이가 된 손을 뻗어 성태의 바짓가랑이를 더듬었습니다. 아빠, 저 무서워요. 온실 안이 너무 조용해서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성태는 아이의 더러워진 손이 자신의 값비싼 바지에 닿자 인상을 찌푸리며 연우를 걷어차듯 밀쳐냈습니다. 재수없게 정말. 가서 씻기나 해. 앞도 안 보이는 게 어딜 기어나와서 난리야. 성태가 씩씩거리며 온실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어지는 구두 소리를 들으며 연우는 흙바닥에 박힌 손톱에 힘을 주었습니다. 지팡이 속에는 이제 성태의 파멸을 불러올 가장 결정적인 조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흙탕물이 묻은 얼굴을 들지 않은 채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만 의조렸습니다. 기다려, 아빠. 당신이 가장 행복해야 할 그날 내가 직접 당신의 눈을 감겨줄 테니까. 성태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밤이 밝았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은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가득 찼고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은 오늘 설립될 죽은 아내를 기리는 복지재단의 로고를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성태는 맞춤 정장의 깃을 세우며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곁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내연녀가 마치 안주인이라도 된 양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연우는 연회장 구석, 어둠이 짙게 깔린 곳에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옷차림은 초라했습니다. 성태가 사람들에게 가련한 내 딸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입힌 낡은 원피스였죠. 성태는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저는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눈먼 딸아이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아내의 이름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겠노라고요. 성태의 가식적인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식과 박수가 터져나왔고 성태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비통한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한꺼번에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당황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시작될 때 연우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1년 동안 연습해온 감각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지팡이를 짚지 않은 채 무대 중앙을 향해 똑바로 걸어나갔습니다. 성태는 당황하며 마이크를 두드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관계자들, 당장 불 안 켜고 뭐 하는 거야? 그때 무대 뒤 거대한 전광판에 서늘한 푸른 빛이 감돌며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그것은 지팡이 끝 렌즈가 기록해온 지난 1년의 지옥이었습니다. 성태가 중환자실 문 밖에서 미소 짓던 그날부터 연우의 발 앞에 유리를 뿌리고 엄마의 편지를 태우며 낄낄거리던 목소리까지 연회장은 순식간에 얼음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화면 속 성태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눈먼 애가 배부르게 먹어서 뭐 하겠어. 살만 찌면 나중에 내다 버리기도 힘들어. 성태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전광판을 가리려 했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성태가 내연녀와 함께 엄마의 약을 바꿔치기 하며 자백하던 결정적인 대화가 연회장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 중앙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눈빛으로 성태를 응시하는 연우가 서 있었습니다. 성태는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 눈이 어떻게 된 거야? 연우는 마이크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1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단 한 번도 내뱉지 못했던 목소리가 고요하지만 단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빠, 제가 다 봤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당신이 엄마를 어떻게 죽였는지, 그리고 나를 그 절벽 끝에 버리고 오며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까지 전부 다요. 연우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안개 같은 흐릿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만을 꿰뚫어보는 사냥꾼의 눈빛만이 남았죠. 성태는 무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조 실장과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성태는 도망치려 했지만 사람들의 경멸 섞인 시선이 그를 옥죄었습니다. 연우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낡은 지팡이를 주워들었습니다. 이제 이 지팡이는 더 이상 어둠을 더듬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추악한 가면을 완전히 찢어버린 승리의 깃발이었습니다. 연우는 무대 위에서 경찰에 끌려가는 성태를 무미건조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엄마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엄마, 이제 보여. 당신이 지키고 싶어 했던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야 똑똑히 보여.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성태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저 눈먼 계집애가 조 실장이랑 짜고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하지만 이미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에는 그가 내연녀와 함께 엄마의 약병을 바꿔치기 하던 결정적인 순간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성태의 옆에 서 있던 내연녀는 경찰이 다가오자마자 성태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난 몰랐어요. 다 저 인간이 시킨 일이에요.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요.
추악한 악인들의 연대는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을 듯이 달려들며 서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느라 바빴고 그 천박한 광경은 실시간으로 연회장의 모든 이들에게 생중계되었습니다. 연우는 그 난장판을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1년 동안 지팡이 끝에 매달려 듣고 보았던 그들의 목소리가 이제는 철창 안으로 들어갈 짐승들의 울부짖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성태가 경찰차에 밀어 넣어지는 순간 연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죽일 듯한 눈으로 연우를 노려봤지만 연우는 그저 차갑고 고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지난 1년 성태가 연우를 비웃으며 지었던 바로 그 비릿한 웃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사건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태가 가로채려 했던 엄마의 모든 재산과 복지재단은 법적 절차에 따라 연우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해외에서 성태의 감시를 피해 은둔하고 있던 연우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조 실장의 연락을 받고 입국해 연우를 품에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구나, 연우야. 이 할애비가 너무 늦었어. 그 지옥 같은 시간을 혼자 견디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할아버지의 품에서 연우는 비로소 지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놓지 않았던 그 단단한 나무 막대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연우는 할아버지의 가슴에 얼굴목을 묻고 참아왔던 어린아이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달 뒤 연우는 엄마가 잠든 수목원을 찾았습니다. 이제 연우의 곁에는 피 묻은 지팡이 대신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이 있었습니다. 연우는 시력을 완전히 회복한 맑은 눈으로 엄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품 안에서 낡은 편지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성태가 불태우려 했던, 하지만 연우가 목숨 걸고 재 속에서 찾아냈던 엄마의 마지막 편지 조각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타다 남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내 마음속의 빛만은 잃지 마렴. 연우는 그 편지 조각을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독했던 긴 밤이 지나고 산마루 너머로 눈부신 새벽빛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이제 더 이상 눈을 감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을 보았던 아이는 이제 세상의 가장 밝은 곳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